저 유괴범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당신이 내 손자를 살렸다고요? 손자를 찾아 경찰서로 뛰어들어온 재벌 여회장은 거지 청년을 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에 왜? 25년 전 죽은 남편을 빼다 박은 얼굴, 그리고 남편과 똑같이 안쪽으로 굽은 청년의 새끼손가락. 영하 15도의 날씨, 꼬마아이에게 하나뿐인 외투를 벗어준 그 순간부터 거지 청년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제발 밥 한 끼만. 동구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25년 1월 영하 15도를 찍은 혹한의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 골목 한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27살 청년 동구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지금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동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허기진 배를 감싸 쥐었어요. 백가죽이 등에 붙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죠.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동구는 굶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어요. 동구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로는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세상은 이 고아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동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쓰레기통 가장자리에 반쯤 뜯긴 샌드위치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요. 동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휴지통 뒤편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돌렸어요. 휴지통과 기둥 사이 좁은 틈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얇디얇은 면 티셔츠 하나만 입은 아이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동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샌드위치를 향해 있었어요. 굶주린 눈빛이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바로 저랬어요. 밥 먹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구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아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무서워요. 아저씨 누구예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구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아저씨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아저씨도 배가 고파서 여기 왔어. 그런데 내가 더 배고파 보이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동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모양이었어요. 동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의 새끼손가락도 똑같은 모양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자신과 같은 손가락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꼬마야, 잠깐. 손가락이 왜 이래?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대요. 우리 엄마도 이렇대요. 동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손가락이라니요. 그래, 나도 똑같아. 봐봐. 우리 같은 손가락이야. 괴물 아니야. 동구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정말이다.
아저씨도 나랑 똑같네. 그때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추워요. 아저씨, 너무 추워요. 동구는 망설임 없이 롱패딩 지퍼를 내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딩을 벗자 칼바람이 반팔 티셔츠 차림의 상체를 파고들었어요. 동구는 아이를 롱패딩으로 꼭 감쌌습니다. 아저씨는 안 추워요? 아저씨는 괜찮아. 원래 더위를 많이 타거든. 동구는 아이를 번쩍 업었어요. 아이의 몸무게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건우요. 건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미국에서 안 와요. 엄마가 무서운 할아버지 때문에 멀리 갔대요. 동구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에 내팽개쳐진 아이였어요. 건우야, 아저씨가 따뜻한데 데려다 줄게. 아저씨가 아빠 대신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동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아저씨가 아빠 대신 해줄게. 동구는 눈보라를 뚫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파출소에 불빛이 보였어요. 건우가 동구의 등에서 꼬물거렸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작은 한마디에 동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언제나 버림받았어요.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둘을 이어놓았습니다. 굽은 새끼손가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요. 동구가 파출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등에 업힌 건우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자 동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의 팔뚝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어요. 손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안에는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순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동구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뭐야 이 꼴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김순경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동구의 행색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었어요. 때가 잔뜩 낀 반팔 티셔츠에 찢어진 신발.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저기요. 이 아이 좀 도와주세요. 서울역에서 혼자 떨고 있었어요. 동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어요. 뭐? 서울역에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당신이? 김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건우를 감싼 롱패딩을 훑었어요. 낡긴 했지만 제법 두툼한 패딩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딩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건우의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 브랜드의 내복이었습니다. 야, 이 옷 비싼 건데? 이에 부잣집 아이지? 김순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동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신분증 있어? 잃어버렸습니다. 주소는? 없어요. 김순경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야, 이거 완전 수상한데. 노숙자가 부잣집 애를 업고 왔어? 김순경이 책상 서랍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동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요. 왜 수갑을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닥쳐. 유괴범 주제에 말이 많아. 차가운 쇠고리가 동구의 손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파출소 문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열렸습니다. 건우, 내 손자 어딨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파출소를 가득 채웠어요. 60대 여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과 경호원 2명이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홍 여사였어요. 건우의 외할머니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성화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눈이 파출소 안을 훑었어요. 그리고 노숙자 품에 안긴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자식이. 홍 여사가 동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동구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내 손자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디서 데려온 거야? 홍 여사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침이 동구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동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말해. 돈이 목적이야? 얼마 원하는 거야? 홍 여사의 손톱이 동구의 목을 핥히었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비서실장의 손이 동구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동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때리지 마. 작은 목소리가 파출소 안을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였어요. 잠에서 깬 5살짜리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서실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2 팔을 있는 힘껏 벌리고 동구 앞에 섰어요. 삼촌 때리지 마. 삼촌 나쁜 사람 아니야.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작은 몸이 어른들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의 손이 멈칫했어요. 동구의 멱살을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건우야. 비켜. 아니야. 삼촌이 밥 줬어. 삼촌이 따뜻한 옷 줬어. 건우가 울부짖었어요. 콧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삼촌이 업어줬어. 여기까지 업어줬단 말이야. 삼촌은 나쁜 사람 아니야. 홍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절대 마음을 열지 않던 손자였어요. 엄마가 미국으로 떠난 뒤로 할머니 외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보는 노숙자를 삼촌이라 부르며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홍 여사가 천천히 동구의 멱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출소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오직 저 청년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광대뼈의 각도, 눈매의 생김새, 입꼬리의 모양,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홍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홍 여사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홍 여사의 시선이 동구의 오른손에 닿았어요. 새끼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갈고리처럼 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돌아가신 남편도 저런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었습니다. 외손자 건우도 이 손가락을 물려받았죠. 남편을 빼닮은 얼굴, 박씨 집안의 굽은 손가락.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표식이었어요. 홍 여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어요. 그때 동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사흘간의 굶주림과 영하 15도의 한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동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홍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밍크 코트 자락이 펄럭이며 홍 여사가 몸을 날렸습니다. 쓰러지는 동구를 두 팔로 받아 안았어요. 홍 여사의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홍 여사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품 안의 청년만 보였습니다. 동구의 머리가 홍 여사의 무릎 위에 놓였어요. 때 묻은 얼굴이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개의치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파출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재벌가의 회장이 노숙자를 무릎에 안고 뺨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너무 많이 속았어요. 아들을 찾아준다며 돈을 뜯어간 사기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닮은 얼굴과 비슷한 나이라며 접근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외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고.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틀림없는 확실한 증거가. 홍 여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감정을 애써 눌렀어요. 건우는 내가 먼저 데려가. 홍 여사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게 씻기고 재워놔. 내가 곧 갈 테니까. 비서실장이 건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건우가 동구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삼촌, 또 봐요. 동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장 차 가져와. 이 사람 병원으로 데려간다. 회장님. 하지만 이자는 유괴범은 자기 옷 벗어서 남의 아이한테 입히지 않아. 홍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홍 여사는 품에 안긴 동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얼어붙은 팔뚝,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지훈이라면 25년간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홍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구의 이마 위로 떨어졌어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홍 여사가 동구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파출소 앞에 도착했어요. 동구가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홍 여사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동구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 여사는 동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어요. 지훈아, 정말 너니? 동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홍 여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25년 전 엄마 손을 잡던 2살배기 아기처럼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구는 홍 여사의 차에 실려 어느 국밥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하룻밤 푹 잔 덕분에 한결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홍 여사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동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분명 어젯밤에는 유괴범이라고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밥까지 사주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펄펄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동구의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왜 안 먹어? 감사합니다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더러운 거지인데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우리 손자를 구해줬잖아. 어서 먹어. 동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동구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듯이 급하게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죄송해요. 습관이라서요. 고아원에서는 느리게 먹으면 뺏겼거든요. 그 말을 들은 홍 여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 출신이야? 네. 부모 얼굴도 몰라요. 18배 나와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카센터도 식당도 물류창고도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담담한 대답이 홍 여사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동구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뜨거운 국물을 급하게 먹어서 열이 올랐습니다. 동구는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목 안쪽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홍 여사의 눈이 동구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선명한 흉터가 보였어요. 붉은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홍 여사의 숟가락이 국물 속으로 철퍼덕 빠졌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오직 그 흉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어요. 2살배기 아들 지훈이가 끓는 물에 데인 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냄비를 건드렸어요. 펄펄 끓던 물이 아이의 손목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손목에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이는 남편의 사고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25년간 그 흉터를 찾아 헤맸어요. 전국을 돌았고 미아 찾기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은 아이를 왜 찾느냐며 정신과 상담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홍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흉터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 똑같은 붉은 나비. 홍 여사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동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홍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청년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3가지가 일치했습니다. 남편을 빼닮은 얼굴, 박씨 집안의 굽은 손가락, 그리고 붉은 나비 흉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만식. 남편의 동생이자 지금은 성화그룹의 부회장인 그 남자였어요. 2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만식의 표정이 생생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도 같기도 하고 만족 같기도 했어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조카가 사라졌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왜 아이를 찾는 걸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왜 아이는 죽었다고 단정 짓고 장례까지 치르자고 했을까요?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위험했습니다. 만식의 눈과 귀가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비서실도 경호원들도 절반은 만식의 사람들이었어요. 홍 여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었어요. 아니야. 국물이 매워서 그래. 홍 여사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손목에 그 흉터는 뭐야? 홍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구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처음부터 있었대요. 기억은 안 나요. 나비 같다고 고아원 애들이 놀렸어요. 나비. 그 단어에 홍 여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홍 여사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동구가 국밥을 다 비우자 홍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갈 데 있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손자 곁에 있어줘. 경호원으로 일해. 동구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요. 왜 저를요? 저 같은 거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야. 넌 내 손자를 살린 은인이야. 홍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구는 홍 여사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홍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홍 여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홍 여사의 차가 저택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동구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넓디 넓은 정원에는 분수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저택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궁전 같았어요. 평생 고시원과 쪽방을 전전하던 그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구에게 주어진 방은 저택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온돌, 혼자만의 공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이 생긴 거였어요. 동구는 첫날 밤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구가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동구가 정원을 쓸고 있을 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만식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시동생이자 성화그룹의 부회장이었어요. 만식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동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동구의 얼굴을 본 순간 만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청년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 이름이 뭐야? 만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구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어? 고아원 출신입니다. 회장님께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고아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만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어느 고아원이야? 만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서울 외곽에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문 닫았습니다. 몇 살이야? 27입니다. 만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듯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홍 여사가 나왔습니다. 만식이 왔구나. 홍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만식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만식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황과 두려움을요. 형수님, 이 사람은 뭡니까? 왜 이런 노숙자를 저택에 들였습니까? 만식이 동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손자를 구해준 은인이야. 경호원으로 채용했어. 경호원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거지를요?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내가 누굴 데려오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홍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식은 이를 악물었어요. 홍 여사는 만식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구를 처음 보는 순간 왜 저렇게 놀랐을까요? 왜 고아원 이름까지 캐물었을까요? 25년 전부터 품어온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만식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 전 동구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어요. 동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저 남자가 자신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걸까요? 동구의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고용인들은 홍 여사 앞에서는 동구에게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가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게 뭐야? 거지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주방장이 동구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노숙자 주제에 경호원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가정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왔으니까요. 고아원에서도 공사장에서도 어디를 가든 자신은 늘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동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 건 건우였습니다. 삼촌 왔다. 건우는 동구만 보면 방긋 웃으며 달려왔어요. 5살짜리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모습에 동구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건우는 동구의 다리에 매달리며 제잘거렸어요. 삼촌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나 공놀이 하고 싶어요. 그래, 공놀이 하자. 삼촌이 상대해 줄게. 동구는 건우와 정원에서 공을 찼습니다. 건우가 공을 차면 일부러 못 막는 척 했어요. 건우가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건우 진짜 잘한다. 나중에 축구선수 되겠네. 진짜요? 나 축구선수 될래요. 건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동구는 그런 건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구와 건우는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동구가 저택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삼촌 이것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건우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동구 삼촌이라고 써 있었지요. 와, 건우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네.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동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삼촌도 건우 가족이야. 건우가 삼촌 가족 해줘서 고마워. 삼촌은 엄마 아빠 없어요? 건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동구의 손이 멈칫했어요. 응, 삼촌은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었어. 그럼 삼촌 외로웠겠다. 나도 엄마가 여기 없어서 외로워요. 건우가 동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 우리 같이 외롭지 말아요. 나랑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워요. 동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동구는 저택을 순찰하다가 건우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건우가 이불을 걷어찬 채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미국 가지 마. 싫어요. 건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구는 건우를 가만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그러다 문득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동구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어디서 배운 노래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런데 동구가 부르는 섬집 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멜로디 중간중간에 독특한 쉼이 들어갔어요. 특정 구절에서 음을 살짝 올리는 버릇도 나타났습니다.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건우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아이가 마침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동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홍 여사였습니다. 홍 여사는 복도를 지나다가 그 노랫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벽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 여사의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갓 태어난 지훈이를 처음 안았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밤마다 울어서 잠을 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홍 여사는 섬집 아기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멜로디 중간중간에 숨을 끊었어요. 특정 구절에서 음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만의 버릇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동구가 부른 자장가는 똑같았습니다. 멜로디 중간에 독특한 쉼, 특정 구절에서 음을 살짝 올리는 버릇. 그녀만 알고 있던, 그녀만 그렇게 불렀던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2살 때 잃어버린 아이. 그 아이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홍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동구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홍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손수건에 쌌어요. 내일 아침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급행으로 맡기면 사나흘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홍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모든 걸 되찾아 줄게. 한편 건우의 방에서 동구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붉은 나비 흉터가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을 한자리로 모으고 있었어요. 며칠 뒤 홍 여사가 동구를 불렀습니다.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동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홍 여사를 따라갔어요. 저택 뒤편으로 돌아가자 커다란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죠. 홍 여사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25년 묵은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동구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고 한가운데에 검은 천으로 덮인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홍 여사가 천천히 천을 걷어 올리자 가끄렌저가 보였습니다. 진한 검정색 차체는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윤기가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지요. 왼쪽 헤드라이트는 깨져 있었고 보닛에도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가 뭔가요? 동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죽던 날 탔던 차야. 홍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5년 전이었어. 그날 남편이 지훈이랑 둘이 차를 타고 나갔지. 우리 아들 지훈이 2번째 생일이었거든. 선물 사러 간다고 했어. 홍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지훈이는 사라졌지. 동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에 왜인지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 차를 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어.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차야. 25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 시동도 안 걸어봤고 문도 안 열어봤지. 홍 여사가 동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너한테는 허락해주고 싶어? 이 차 내가 고쳐봐. 제가요? 카센터에서 일했다며. 차도 좀 만질 줄 알지? 동구는 망설였습니다. 간단한 정비는 해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25년이나 방치된 차를 고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소중한 차를 만져도 되는 건가요? 소중하니까 내가 만져야지. 동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홍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고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동구는 천천히 차에 다가갔어요. 손끝으로 차체를 쓸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났죠. 25년의 세월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동구는 운전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25년 만에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죠. 동구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아보았습니다. 갈라진 가죽 틈새에 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낯설지 않았죠. 마치 이 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동구의 손이 천천히 핸들 위를 쓸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동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이나 혼자 있었구나. 동구가 중얼거렸어요. 외로웠겠다. 나도 그랬어. 나도 25년 넘게 혼자였거든. 동구는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었습니다. 엔진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동구의 손이 천천히 엔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차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었죠. 동구는 자신도 모르게 엔진에 이마를 대었어요. 차가운 금속인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요. 내가 꼭 살려줄게.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동구는 매일 차고로 향했어요. 아침에 경호 업무를 마치면 곧바로 차고로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일했죠. 동구의 손가락이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었어요. 손등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녹슨 부품에 긁혀 피가 배어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이리저리 만져보며 익혔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어요. 동구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차를 살려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몰랐습니다. 저택 2층 창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만식이었어요. 만식은 커튼 틈 사이로 차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노숙자가 형의 차를 만지고 있다니.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차였어요. 형수님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저 녀석에게 맡기다니요. 만식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청년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사고로 형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고아원에 보냈잖아.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어.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만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녀석을 반드시 쫓아내야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동구가 저택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동구는 밤늦게까지 차고에서 일했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묵묵히 차를 닫고 부품을 살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구는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시트 아래쪽을 살펴보니 볼트가 녹슬어 있었어요. 혹시 이쪽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서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동구는 턱에 힘을 주고 볼트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볼트가 풀렸어요. 뒷좌석 시트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시트 아래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어요. 25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공간이었죠. 동구는 손전등을 켜고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구의 손가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전선 뭉치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동구는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외관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버튼 부분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동구는 녹음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뒷면에 붙은 스티커가 드러났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훈. 홍 여사가 잃어버렸다던 아들의 이름이었죠.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뒷좌석 아래에 숨겨두고 깜짝 선물로 주려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25년간 발견되지 못한 거였습니다. 동구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왜일까요? 어째서 이 녹음기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동구는 건전지 덮개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든 건전지가 하얗게 사가 있었어요. 동구는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손전등용으로 사둔 건전지가 남아 있었어요. 삭은 건전지를 빼내고 새 건전지를 끼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죠. 딸깍. 건전지 덮개가 닫혔어요. 동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직. 잡음이 들렸어요. 동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동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우리 지훈이야. 오늘 선물 사러 가는 거야. 지훈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동구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5년 전 어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녹음기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2살배기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섭고 아프다고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동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잔인한 어조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지? 내가 손 좀 봐뒀거든. 동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브레이크를 손봤다고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녹음 속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됐어요. 응애, 응애. 시끄러워. 만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구의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지훈이는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형님은 그냥 편하게 눈 감아. 이제 성화그룹은 내 거야. 그때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였어요. 만식아, 지훈이만은 제발 걱정 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그냥 어디 멀리 버릴 거야. 녹음 속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는 울음이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들. 그리고 숨소리가 끊겼어요. 아기 울음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직. 녹음이 끝났습니다. 동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차고에 울렸습니다. 동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흘린 적 없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동구가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동구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녹음 속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 걱정을 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동구는 25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살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구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나였어. 그 지훈이가 바로 나였던 거야. 동구는 흐느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홍 여사가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흉터였죠. 그리고 굽은 새끼손가락도요. 건우와 똑같은 손가락이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동구는 홍 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박지훈이었어요. 그리고 만식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동구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고아원에서 굶주리던 밤들, 공사장과 카센터에서 맞으며 일하던 날들,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만식 때문이었어요. 만식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만식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동구는 따뜻한 집에서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거였습니다. 동구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고 문이 열렸어요. 만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고 눈빛은 매서웠죠. 동구는 재빨리 녹음기를 주워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기어다니고 있다니. 만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구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만식이 천천히 차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그렌저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형수님이 이 차를 내놈한테 맡겼다며. 네, 회장님께서 고쳐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툼한 돈봉투였습니다. 만식이 그것을 동구 앞에 툭 던졌어요. 이거 받고 떠나라. 5천은 될 거다. 조용히 떠나면 더 줄 수도 있어. 동구는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가 돈으로 아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뭐? 회장님께서 나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감히. 만식이 동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동구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동구의 몸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내 놈이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재벌가에 빌붙어서 한몫 챙기려는 거잖아. 만식의 입에서 독이 뿜어져 나왔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내 아비도 멍청하게 굴다 죽었는데 너도 꼴이 똑같구나. 동구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녹음기에서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그 아버지를 멍청하다고요. 이자가 죽인 아버지를요. 동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녹음기를 꺼내 만식의 면상에 들이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겠습니다. 동구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좋아. 좋게 말할 때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만식이 동구의 멱살을 확 밀쳐냈습니다. 동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거지 새끼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만식이 서늘한 눈빛으로 동구를 노려보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동구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목을 잡혔던 자리가 아직도 얼얼했죠.
동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다행히 만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식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동구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아버지. 동구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다는 거, 죽어가면서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셨다는 거. 동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 동안 몰랐어요.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동구는 녹음기를 꺼내 이마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피부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체온 대신 이 녹음기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복수할게요. 아버지 원수 제가 갚을게요. 동구가 낮게 맹세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차고 안으로 스며들었죠. 동구는 녹음기를 가슴 깊숙이 품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의 눈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한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동구가 건우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어요. 비서실장과 경호원 2명이 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동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내뱉었어요. 내 방을 수색해야겠다. 회사 기밀이 유출됐거든. 동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만식이 차고에서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좋게 말할 때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 협박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였죠. 비서실장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갔고 동구도 뒤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경호원 한 명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요, 천장 타일이 좀 이상한데요. 동구도 그걸 보았어요. 순간 며칠 전 건우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삼촌, 아까 무서운 할아버지가 삼촌 방에 들어갔었어. 그때는 5살짜리 아이의 상상이라고 넘겼었어요. 하지만 만식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일부러 증거를 심어둔 거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천장 타일을 들어 올리자 서류 뭉치와 작은 주머니가 와르르 떨어졌어요. 서류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분노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이제 자신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죠.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동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몰려든 고용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거봐, 저런 거지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 여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동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붉은 나비 흉터를 보고 눈물을 훔쳤던 분이었어요. 자장가를 듣고 복도에서 숨죽여 울던 분이었죠. 어머니라면 자신을 믿어줄 거였습니다. 회장님, 이자의 방에서 기밀 문서와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홍 여사의 눈이 동구에게 향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승리감이 가득했죠.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노숙자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구는 이를 악물었어요. 품속의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당장 꺼내서 폭로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홍 여사가 천천히 동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올라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홍 여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마치 자신이 하려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듯이요. 짝! 홍 여사의 손바닥이 동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동구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면서 엄마라는 존재에게 처음으로 받은 손길이 뺨을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홍 여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때린 손을 재빨리 등 뒤로 감추었지만 동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마치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보다 더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미워한다면 왜 때리기 전에 눈을 감았을까요? 왜 손이 저렇게 떨릴까요? 당장 꺼져라. 홍 여사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기. 동구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만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자신을 감싸면 만식은 더 악랄한 방법을 쓸 거였어요. 동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어요. 몸 누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맡겨주며 신뢰를 보여주었죠. 설령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배신이라 해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동구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함이 뼛속까지 사무쳤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동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동구는 저항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홍 여사의 두 손이 가슴 앞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 2번 다시 이 문턱 넘지 마라. 동구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홍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쇼핑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 더러운 짐도 가져가. 홍 여사가 쇼핑백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동구의 멱살을 확 움켜쥐더니 자신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홍 여사의 입술이 동구의 귀에 스쳤습니다. 겉으로는 분노에 찬 협박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숨결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동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랑한다고 불렀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만 참아라. 내일 주주총회다. 엄마가 다 준비했다. 가방 안에 다 넣어뒀어. 동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만식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홍 여사가 동구의 멱살을 밀쳐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홍 여사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걸 동구는 분명히 보았어요.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아들을 쫓아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동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동구는 쇼핑백을 뒤져보았습니다. 두툼한 돈뭉치와 쪽지가 나왔어요. 장미 미용실. 정장 맡겨뒀다. 입고 와라. 어머니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걸 미리 알고 그 이유까지 챙겨둔 거였어요. 동구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 손길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자신을 밀어내면서도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했다는 걸요. 어머니, 내일 제가 반드시 돌아갈게요. 아버지 원수도 갚고 어머니 곁으로 꼭 돌아갈게요. 한편 홍 여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홍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린 손으로 자신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짝! 나쁜 엄마야. 어떻게 내 새끼를 때려. 25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귀한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때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만식은 25년 전에 형을 죽인 자였으니까요. 홍 여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낼 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건우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었죠. 홍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동구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내 자리를 되찾아 줄게. 내일이면 끝날 거였어요. 25년간의 기다림이, 그리고 25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한 추위 속에서 떨었죠. 서울역 뒷골목에서 굶주리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슴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동구는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장미 미용실. 그 5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만식의 음모도, 자신이 쫓겨날 것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도 아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였어요. 동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밤새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니 당연했어요. 동구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미 미용실. 오래된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미용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벌써 오셨네. 어젯밤에 연락받았어요. 앉으세요. 미용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동구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거칠게 자란 수염, 충혈된 눈, 밤새 추위와 싸운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죠. 미용사가 미용 가운을 둘러주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찰칵찰칵 가위 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용사의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면도기가 턱선을 따라 미끄러졌죠. 거칠던 수염이 깨끗이 밀려나갔어요. 다 됐어요. 정장은 저쪽에 걸어뒀으니 갈아입으세요. 동구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옷걸이에 검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손끝으로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죠.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동구는 낡은 옷을 벗고 수트를 입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넥타이를 메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마침내 재킷까지 걸치고 거울 앞에 섰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하게 정돈된 얼굴, 어깨를 딱 맞게 감싸는 검은 수트. 어제까지 거지 취급받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동구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녹음기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음성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던 그 숨소리도요. 동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맞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녹음기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인물이 훤하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미용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동구는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동구는 성화그룹 본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동구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화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동구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7년 동안 이름조차 몰랐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25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이었죠. 동구가 정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출입증 보여주세요.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동구가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주총회에 출입증 없으면 안 됩니다. 비켜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동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회장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말하는 사람 하루에 10명은 와요. 비키세요. 경비원이 손을 뻗어 동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동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원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홍 여사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그 옆에는 건우가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경비원이 황급히 허리를 굽혔어요. 이 사람 내가 부른 거야. 막지 마. 홍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새파랗게 질려 옆으로 비켜섰어요. 홍 여사가 동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구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에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었죠. 따라와. 홍 여사가 짧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동구가 뒤를 따랐습니다. 건우가 동구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삼촌. 건우가 동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동구는 건우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자 홍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와. 동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회장님과 경호원 사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주총 회장 앞이 보였어요. 홍 여사가 건우의 손을 잡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구는 복도에서 대기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만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중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동구는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올해 65이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노숙자를 저택에 들였고 그 결과 어젯밤 그자의 방에서 회사 기밀 문서와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그 노숙자는 즉시 내쫓았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동구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주먹에 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어. 만식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내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줄까? 그 노숙자가 누군지 알려줄게. 홍 여사가 회의장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동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동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회의장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동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수트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제까지 덥수룩하던 노숙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만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 앞까지 걸어와 만식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주주 여러분, 동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제 방에서 발견된 것들은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심어둔 함정이었어요. 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헛소리야? 동구가 고개를 돌려 건우를 바라보았어요. 홍 여사 옆에 앉아있던 건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우야, 이리 와봐. 건우가 조르르 달려왔어요. 동구는 건우의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림일기장이었어요. 동구가 그림일기를 펼쳐 주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나이 든 남자가 천장에 뭔가를 숨기는 장면이었죠. 이 할아버지가 삼촌방에서 보석 숨기는 거 봤어요. 건우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5살짜리 말을 믿을 거야? 만식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동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동구가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나비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원로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과 30년을 함께 일했던 최 고문이었어요. 잠깐, 저 흉터. 최 고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돌아가신 박 사장님 아드님한테 있던 화상 흉터잖아. 2살 때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했던.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동구가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입니다. 동구가 건우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건우의 새끼손가락도 똑같이 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박 사장 젊었을 때 얼굴이야. 최 고문이 탄성을 질렀어요. 홍 여사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만식아. 홍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과학은 못 속인다. 홍 여사가 서류 봉투를 만식 앞에 탁 던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일치율 99.9%. 내 아들 박지훈이 맞아.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서류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만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착같이 버텼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동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동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차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동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죠. 25년 된 낡은 기계라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뭐야, 작동도 안 되는 고무를 들고 와서 쇼를 하는 거야? 만식이 비웃었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동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버지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무너지는 건가? 그때 건우가 동구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삼촌, 탁탁 쳐봐요. 할머니 라디오도 그러면 되던데. 동구는 건우를 내려다보았어요. 5살짜리의 순수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이를 악물고 녹음기 옆면을 탁탁 쳤어요. 치직, 잡음이 들렸습니다. 동구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홍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주주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꿈에서도 그리던 그 음성이 지금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쾅! 충격음과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지? 내가 손 좀 봐뒀거든. 홍 여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어렴풋이 의심만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만식의 그 이상한 표정, 아이 찾는 걸 그토록 말리던 모습,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이 형을 죽였을 리 없다고, 그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이는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형님은 그냥 눈 감아. 이제 성화그룹은 내 거야. 회의장이 경악으로 뒤집혔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여사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5년 전 그날
남편은 숨이 끊기면서도 아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을 이귀로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홍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주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박 부회장 목소리잖아. 형을 죽인 거야. 만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조작이야. 합성이야. 25년 전 녹음이 무슨 효력이 있어. 만식이 악을 썼지만 최 고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만식아. 최 고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어요. 나는 30년을 너랑 일했어.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다른 원로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건 분명히 만식이 목소리야. 형을 죽이고 조카를 버렸어.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만식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동구가 만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식,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동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굶주리고 얻어맞고 거리에서 떠돌았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구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 제 멱살을 잡고 뭐라고 했죠? 내 아비도 멍청하게 굴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형을 죽여놓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어요?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박만식 씨,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만식의 눈이 뒤집혔어요. 안 돼. 만식이 갑자기 동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이 동구의 목을 향해 뻗어왔어요. 내가 다 망쳤어. 경호원들이 재빨리 만식을 제압했습니다. 만식이 바닥에 쓰러지며 발버둥 쳤어요. 형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식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눈물 젖은 얼굴로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25년 전에 빌었어야지.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 지훈이 이름 부를 때,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할 때 빌었어야지. 만식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주주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동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홍 여사가 비틀거리며 동구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지훈아. 홍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말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어요. 홍 여사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내 새끼야.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모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25년간 서로를 찾아 헤맸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건우가 동구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삼촌, 이제 안 쫓겨나요? 동구가 눈물을 훔치며 건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이제 안 쫓겨나. 같이 살자, 건우야.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때 홍 여사가 동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어. 동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친누나가 돌아온다. 건우 엄마야. 만식이 위협에 밀려 미국으로 쫓겨갔던 내 누나가 온다. 동구의 눈이 커졌어요. 누나라니. 홍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공항으로 마중 나가자. 25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거야. 동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옆에 있고 조카가 품에 안겨 있었어요. 내일은 누나까지 만난다니요. 동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았어요. 25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2026년 겨울의 어느 날이었어요. 지훈의 2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맞는 생일이었어요. 저녁 무렵 식탁 위에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홍 여사가 새벽부터 끓인 국이었어요. 케이크에는 초 28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삼촌 생일 축하해요. 건우가 소리쳤어요.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훈의 귀에는 26년 전 녹음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살면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훈아, 소원 빌어. 홍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후, 초를 불자 28개의 불꽃이 꺼졌습니다. 홍 여사가 미역국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식사 후 지훈은 혼자 차고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각그랜저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1년 동안 정성껏 손본 덕분에 이제는 새 차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지훈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죽 시트에서 희미하게 아버지의 채취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이었어요. 지훈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선물 사러 가시던 그날처럼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생일상 받았어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누나도 옆에 있었고 건우도 축하해줬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저택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원망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질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훈은 녹음기를 이마에 가져다 대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절 지켜보셨다는 거. 지훈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못 보신 제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28년 동안 못했던 말이에요. 사랑해요. 차고 안에 지훈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고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건우였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할머니가 케이크 먹자고 불러. 그래, 삼촌 금방 갈게. 건우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올려놓았어요.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녹음기는 여기 있을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은 새끼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목 안쪽에 붉은 나비 흉터도 보였습니다. 이 표식들이 자신을 가족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되찾은 이름, 되찾은 생일, 되찾은 가족. 박지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